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로 75을 맞이했지요. 평생 농사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지만 아들 민석이를 대학까지 보내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며 힘겨운 날들을 넘길 때면 가끔은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막막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 돼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고 결국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에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는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정은이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온 날, 안팎으로 무척 싹싹하고 자상해 보였기에 저와 아내는 내심 흡족했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듯 모든 것이 평탄하게 굴러가지만은 않는 법입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손주 태연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저와 며느리 정은이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아내의 갑작스러운 별세였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안일도 어찌할 줄 몰랐고 마음마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지요. 그때 아들 민석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사실 저도 손주와 함께 지내면 외롭지 않겠다 싶어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있었지만 아들 부부가 살던 곳은 좁았고 위치도 직장까지 너무 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등기는 아들 이름으로 했고 매매가의 70%는 제 돈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30%는 아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했지요. 그 집이 제겐 마지막 보금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 때만 해도 저는 꽤 들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손주와 함께 뒹굴고 저녁이면 아들 부부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밥을 먹는 상상을 했으니까요. 이제야말로 내가 제대로 된 가족의 풍경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실제로 초기 몇 달간은 꿈만 같았죠. 손주 태연이가 밤에 울면 제가 안아 재웠고 아침이면 귀여운 손주 웃음소리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도 딱히 불만이 없어 보였고 며느리 역시 자주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손주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날들이 한두 달은 이어졌어요. 제가 곁에 있으면 손주 돌보기가 수월해지니 며느리도 한시름 놓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 정은이의 말투와 태도가 서서히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에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거긴 그냥 제가 할 테니 쉬세요. 표면적으로는 저를 배려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일손을 거들려다 폐만 끼치나 싶어 조심스러워지곤 했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육아 스트레스가 많겠지. 나도 모자라서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으니 며느리가 예민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이해를 하려 애썼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씩 쌓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제가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외부 모임을 가느라 바빴습니다. 정작 제가 손주를 돌보는 데에는 당연하다는 듯 고마움 한마디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조금이라도 육아 방식이 그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간섭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애를 안고 뒤로 흔들면 허리가 다친다니까요. 요즘은 그렇게 흔드는 거 아니래요. 나름 평생 손을 많이 써봤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저는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안기면 마음이 녹아버려 뭐든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제가 좀 불편해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게 아버님, 그냥 쉬세요.
라고 할 때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져 속이 쓰렸습니다. 제 세대가 그래왔듯 저는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웬만큼 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글펐습니다. 마치 제가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서운함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존재감을 깎아내리는 며느리의 말이 결정적으로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님, 옛날 사람이니까 모를 수 있죠. 그냥 요즘 트렌드는 이래요. 아버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싶었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러한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불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회사 일에 치이느라 집안 사정을 깊이 살필 여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바랐던 것은 그저 작은 위로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정은이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은 점점 더 시려왔습니다.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손주 태연이는 라면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라면 한 그릇을 해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며느리가 간단히 끓여줬습니다. 제가 손주와 놀아주고 있던 사이에 태연이는 라면을 대충 먹다가 국물을 반쯤 남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기에 저는 주방으로 가서 뭘 먹을까 했지요. 그때 며느리가 저를 힐끗 보더니 손주가 남긴 라면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배고프시죠? 여기 남은 라면 국물 버리기도 아깝고 그냥 거기에 밥 말아서 드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제 귀가 잘못됐나 싶었지요. 분명히 손주가 먹다 남은 음식물인데 그걸 저보고 먹으라는 건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시골 출신이라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이거 그냥 드세요. 어차피 버리면 아깝기도 하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다고 해서 손주 먹다 남긴 찌꺼기마저 제가 처리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제 자존심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 듯 했죠.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오히려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도 참. 시골에서는 그렇게 드시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왜요? 태연이가 먹다 흘린 침 좀 뭐 어떠세요? 그거 드시면 오래 사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손주 태연이가 바로 옆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 눈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겁이 났습니다. 정은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손주 남긴 것까지 다 먹어야 하니? 제 목소리는 이미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툭 제 앞에 내려놓고는 손주를 데리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거 드시고 계세요. 저랑 태연이는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올게요. 그렇게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 국물을 바라보는데 속에서 온갖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글픔도 있었어요. 내가 쓰레기통인가? 내가 이 집에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라면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말하면 뭔가 달라질까 싶어 잠깐 고민했지만 아들은 그저 아버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러나 그 모욕감은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라면 국물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더욱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화장실 청소가 조금이라도 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따져 묻곤 했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쓰신 후에 물을 제대로 내려주세요. 내가 매번 뒤치다꺼리 하느라 짜증나요. 이런 말을 할 때 며느리의 표정은 저를 더 이상 어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덩치 큰 식구 정도로만 여기는 듯 보였어요. 텔레비전을 조금 크게 틀면 며느리는 아예 TV 리모컨을 들고 제 손에서 확 빼앗아갔습니다. 아버님, 볼륨 좀 낮추세요. 귀가 어두우시면 보청기를 사시든지. 온 집안이 울리잖아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청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씁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해왔는데 며느리는 제 작은 소리조차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후루룩거리지 마세요. 태연이가 따라 배울까봐 걱정돼요. 정작 손주가 라면 먹을 때는 온갖 소리가 다 나는데도 저에게만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며느리는 가로막고 냉소적인 말투로 지적했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그런 구닥다리 얘기 들려줘봤자 소용없어요. 차라리 영어 동화책이라도 읽어주는 게 나아요. 그럴 때마다 손주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반쯤 먹던 과자를 놓고 천진난만하게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실래요? 그래,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볼게. 저는 그저 웃으며 한두 개 집어먹었지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갑자기 태연이 손에서 과자 봉지를 뺏어 들고 저한테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예 이거 다 드세요. 태연이는 이제 그만 먹어도 돼요. 어차피 남으면 버릴 텐데. 아버님이 드시는 게 낫잖아요. 저는 과자 봉지를 들고 어이가 없었지만 손주 앞이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주는 순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그런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참담했지만 차마 저를 위해 며느리와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점점 쌓이면서 저는 제 자신이 이 집에 남은 음식 처리방 같은 존재로 전락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누구의 남편이었고 아들의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를 점점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몇 번이고 아빠가 좀 힘들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늘 애매한 말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정은이도 육아와 회사 일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예민해요. 아버지가 좀 양보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긴 글렀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가끔 손주가 장난을 치며 할아버지 최고! 하는 순간에 겨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중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렷이 깨달은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고 하더니 주말도 업무가 많다며 부쩍 늦게 들어오거나 바깥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저와 며느리, 손주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밥을 먹는 시간이 너무나 어색했지요. 며느리와는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고 손주는 아직 어려서 제가 계속 뭔가 말을 걸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뗄 때마다 며느리는 껄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점 제 목소리가 작아져 갔고 손주도 저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저런 구식 얘기 말고 현대적인 교육을 받아야 훌륭해져.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러나 정면으로 대거리하기에는 이 집에서 저를 지지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며느리는 제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반찬을 잘못 집으면 한숨을 쉬고는 흘겨보았습니다. 아버님, 다른 접시 가져다 드세요. 이렇게까지 미묘한 경계를 당하는데도 저는 그저 고개 숙이고 밥을 삼켰습니다. 다른 집 노인들은 손주를 바라보며 웃고 떠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는 집 안에서 눈치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는 날이라도 별반 다를 것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기 싫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정은이도 아이 키우느라 예민하잖아요. 한 번은 마음 단단히 먹고 아들에게 큰 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민서가 한 번만이라도 아빠 편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기나 하니? 그때 아들은 제게 화를 내듯 말했죠. 아버지, 제가 정은이한테 뭐라고 하면 집안 싸움만 더 커져요. 그런다고 아버지가 좋아지나요? 그냥 좀 지나가게 두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었구나 싶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산 결과가 이런 모습이었나 허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지요. 아들이 변하리라는 기대도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방식으로 내 자존심이 짓밟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가 동네를 몇 시간씩 배회하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 생각에 또 그냥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씁쓸한 현실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갈수록 간섭이 심해졌고 저는 버팀목 하나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치우는 설거지를 제가 하면 아버님이 제대로 안 하니까 식기 다 다시 닦아야 해요. 라며 볼멘 소리를 했고 제가 안 하면 안 한다고 타박했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우유를 남기면 아버님, 이거 드세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손주가 먹다 남긴 우유조차 내가 처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너무 하찮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량하게나마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인가 싶어 씁쓸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태연이가 과자 한 봉지를 열고 절반쯤 먹다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이거 별로 맛없어요.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과자 봉지를 제게 밀어주며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드세요. 남은 거 어차피 버릴 텐데 아까우니까. 저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차마 손주 앞에서 다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그저 순진한 얼굴로 제가 과자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표정은 호기심 반, 걱정 반이 섞인 듯 보였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순간 목이 메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맛있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엇인가 뻐근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조금씩 이 집에서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말에도 회사에 들러야 한다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부쩍 늦어졌거든요. 저는 몇 번이고 거실에서 아들을 붙잡으려다 결국 며느리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 오후 드디어 아들이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어디 외출을 한 모양이었지요. 기회는 이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서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아들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 목소리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먹은 대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지요. 민서가 요즘 아빠가 많이 힘들다. 너도 눈치챌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너가 내 눈을 안 보는구나. 아들은 그제야 폰을 내려놓고 묘하게 찌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은이가 좀 예민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힘들 정도인가요? 제 눈에는 그냥 사소한 다툼 정도로 보이는데.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니 제가 받는 모욕과 무시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거든요. 민서가 정은이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니? 손주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나 우유를 가져다 주면서 버리긴 아까우니 먹으라는 식이다.
얼마 전에는 내 앞에서 대놓고 쓰레기통 취급을 하더구나.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자 아들의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지친 듯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아버지, 정은이도 육아랑 직장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자라셨으니 절약 습관이 몸에 배었잖아요. 정은이가 그걸 좀 과장해서 말했을 수도 있지만 나쁜 마음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제가 평생 품고 키운 자식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제가 울분을 토하기도 전에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정은이가 무심코 한 말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시니까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애써 차분함을 지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금세 떨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느낀 수치심과 서러움이 전부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민서가 아빠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만큼 비열한 사람은 아니야. 아들은 갑자기 짜증이 난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곤란해요. 솔직히 제 처 성격이 직설적인 건 맞지만 그걸 꼭 악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순간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결국 아버지가 져주세요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제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의 모든 성장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제 땀과 눈물, 그리고 아내의 고생이 만든 결실이 바로 민석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제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정말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니? 이 집은 누가 산 건데 나는 내 정든 농토도 팔고 모아둔 돈도 다 털어서 너가 편하게 살라고 이 집 마련했잖아. 아들은 곧바로 제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그거 알아요. 아버지가 70%를 부담하셨고 나머지를 제가 대출로 해결한 것도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명의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보태셨다고 해도 어쨌든 제가 갚아야 할 대출도 있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한 번 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법적 소유권을 꺼내며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었지요. 그럼 아빠가 잘못한 거니? 내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가? 그래도 내 재산을 너 앞으로 해둔 건 순전히 널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한숨을 크게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버지 고충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알아서 살 테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왜 이렇게 낯설고 무정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일부러 늦게 나가거나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을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손주가 방에 뛰어들어와 재롱을 부리면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이 우울해져서 아이와 놀아줄 기운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해맑게 웃으며 제 침대에 뛰어올라 여기저기 장난을 치곤 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가슴속에 밀려드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려 했습니다. 민석이를 키울 때도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웠지. 손주에게는 아무 죄도 없지 않나. 그래, 나는 단지 이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바랄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며느리와 아들의 찬바람 같은 태도를 떠올리면 마음 한편에서 분노와 서글픔이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다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결과는 뻔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상실감을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아들이 다시 한번 저와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라는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역시 실망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손주 태연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온 식구가 모이는 날이었기에 저는 마음먹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금반지로 사실 저에겐 갑오 같은 존재였거든요. 아내가 생전에 자주 이건 손주에게 물려주자고 말했었기에 그 뜻을 이어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생일 당일 며느리는 거실에 케이크를 마련해두고 손주 앞에 촛불을 꽂아 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손주가 촛불을 불고 나서야 준비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태연아, 이거 할아버지가 너 주려고 오래전부터 간직한 반지야.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꼭 물려주라고 하셨단다. 손주는 반짝반짝한 금반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반지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 순수한 기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며느리가 그 반지를 유심히 보더니 표정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애가 끼기에는 너무 크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저는 애써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은아, 이건 그냥 대대손손 전에 내려온 반지 같은 거야. 모양이 크진 않아도 금이라서 소중하지. 태연이가 조금 더 크면 물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는 뭔가 불쾌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닌가요? 요즘은 애들 생일엔 교육적인 장난감이나 체험 학습 같은 걸 하는 게 더 낫던데 괜히 금반지 줬다가 아이가 삼키거나 잃어버리면 책임은 어쩌고요? 저는 그 순간 다시금 수치심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주하던 소중한 갑오야. 너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말로는 차마 거칠게 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아, 적당히 간직해 두었다가 태연이가 자라면 주면 되잖아. 내가 그냥 주는 마음이 중요하지. 당장 끼고 다니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며느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냉랭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반지를 손에 들고 즐거워했는데 며느리는 갑자기 그 반지를 아이 손에서 빼앗아 가더니 탁자 위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태연아, 너 이거 괜히 장난치다가 입에 넣으면 큰일 나. 엄마가 맡아놓을게. 그 소리에 태연이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손주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한 채 저 역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눈빛을 보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이런 반지 주실 정성 있으면 비트코인이나 사주세요. 남들은 자식들 주려고 미리들 사놓더만. 순간적으로 뒷목이 뻣뻣해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들 민석이조차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고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겨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선대를 받아야 하나. 그것도 내 아들, 내 손주가 있는 집에서. 마음 한가운데서 분노와 슬픔이 폭발할 듯 했지만 표출도 제대로 못한 채 고개만 떨궜습니다. 주변이 정적에 휩싸이고 케이크 위초는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손주는 겁먹은 표정으로 멈춰 있었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 뒤를 따라갔고 저만 홀로 남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등 위로 무언가 미지근한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몇 초가 걸렸지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여 아들과 손주를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제게 남은 건 이런 모멸과 무시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내던진 반지가 탁자 모서리에 걸쳐 불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지의 표면에는 제 어머니가 직접 새겨 넣으셨던 작은 문양이 있었는데 그 문양을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말했던 게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끝내는 제가 반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주머니 속 깊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넣은 순간에도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너는 이제 이 집에서 어떤 가치도 없단다라는 말을 몸소 증명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제 잠자리는 세상에서 제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변했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눈물이 자꾸만 흘러서 사진이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누가 제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도 깊어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반지까지 내팽개쳐진 후 저는 며칠간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는 제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출근을 핑계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 또한 아이와 생활비 문제로 바쁘다며 저와 마주치는 걸 피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버틸 이유가 없지 않나. 내가 70% 투자한 집이라고는 해도 명의는 아들 앞으로 돼 있으니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 남은 노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전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인데 서울 쪽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여기서도 종종 만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저는 아들이랑 며느리랑 부딪히지 않기 위해 슬그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제가 이렇게 초조하게 움직여 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제 오랜 친구인 정 변호사가 밝은 웃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철수 형님,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그 미소가 어쩐지 반갑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근데 오늘은 반가운 용무가 아니야. 상담 좀 하려고. 정 변호사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열심히 해드리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장만한 사연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 사건까지 빠짐없이 전했지요. 설명하면서도 가슴이 아려왔지만 여기서조차 참지 않고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제가 봐도 이건 그냥 작은 갈등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형님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형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가 중요하겠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땅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아버리고 싶네.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정 변호사는 의아해하면서도 곧바로 전문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70%를 투자하셨다고 했잖아요. 또 실제 계약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아드님과의 약정이나 위임장 같은 게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중요한 걸 꺼냈습니다. 아들이 집을 살 때 제가 자금을 대주며 혹시나 몰라서 서류 몇 개를 받아둔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귀찮다고 했지만 제가 혹시 돈 문제로 나중에 싸울 수도 있지 않겠냐며 설득해서 공동투자계약서 비슷한 문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편의를 위해 저에게 일종의 위임장도 써주었지요. 이게 있어. 아들이 어차피 집은 아버지 돈으로 샀으니 나중에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면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위임장을 써준다고 했었지. 그걸 아직도 내가 보관 중이네. 정 변호사는 그 서류를 검토하고 난 후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이거면 충분히 형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아드님이 반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형님이 상당 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집을 팔아버린다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 손주와 며느리는 또 어디서 지내게 될까?
내가 너무 심한 게 아닐까. 하지만 이미 며느리에게 모욕당하고 아들에게 외면당했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묘하게도 제 안에선 이제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크고 분명해졌습니다. 정 변호사, 서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게. 나도 더는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아.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팔 경우 매매 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그리고 제 몫과 아들 몫이 어떻게 분할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었지요. 형님이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아드님과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님이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죠. 정 변호사의 말을 듣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어깨가 한층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함께 있었지만 적어도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뿐인 내 노년인데 이렇게 쓰레기 취급받으며 살 수야 없지 않은가. 아들이 나를 배신했으니 나도 더는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아직 집을 내놓겠다고 확정한 건 아니었지만 미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인들은 하나같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은 편이니 적절한 가격만 매기면 금방 팔릴 것이라며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정말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돈 말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서운함을 털어버릴 수 있을까? 손주 태연이는 나중에 날 어떻게 기억할까? 라면 국물이나 먹던 한심한 할아버지로만 남는 건 아닐까? 아니, 적어도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고 싶진 않다. 차라리 내가 떠나주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은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치 답답한 족쇄를 풀어버리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은 아직 귀가 전이었고 며느리는 안방에서 손주를 재우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호사와 나눈 상담 내용들을 다시금 곱씹었습니다. 위임장과 계약서 사본을 꺼내 천천히 읽어보며 혹여나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도 단단히 준비를 해놓았다는 걸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겠지.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아들을 믿었기에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결국 이 서류들이 제 최후의 안전장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실에서 며느리와 손주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주가 칭얼거리며 잠들지 않는지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빨리 자. 그걸 듣다 보니 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찡그리는 엄마 얼굴을 보고 자라야 하나. 내가 떠나면 혹시 손주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집에서 버티는 것만으로 그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있으면 며느리의 신경질이 더 날카로워지고 그걸 손주가 고스란히 듣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기도 했지요. 결국 모든 판단은 제게 달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뒤로는 하루하루가 저에겐 끝이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아들 부부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몰래 진행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게 나을까? 어떤 식으로 해도 분명 큰 싸움이 일어날 텐데. 머릿속이 복잡해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서류 진행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연락해 집을 매물로 내놓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날지 몰라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은 삶을 제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슬쩍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은 어딘가 불안하거나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은 이미 가족다운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어딘가 쓸쓸하고도 차가워 보였지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구나. 곧 여기에 폭풍이 몰아칠 테고 그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내 인생을 지킬 결단을 내린 것 자체가 후회 없는 선택이길 바란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힘겨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내놓고 매매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들과 며느리는 모르는 일이었고 부동산 중개인과 변호사만이 제 결단을 알고 있었죠. 처음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조금씩 담담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막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기도 했지만 좋은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를 올가매던 수치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겁났겠지만 이젠 그 사람들의 허락 따위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지요. 내가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데 더는 그들에게 휘둘릴 수 없다.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집에 관심 있는 분이 생겼어요. 한번 직접 만나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또 한 번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조금이라도 결심이 흔들리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릴까봐 가슴을 단단히 조였지요. 네,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뵐까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며느리와 손주는 잠든 것 같았고 아들은 출근한다고 부스스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혹시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볼까봐 가방 안에 서류들을 챙겨 넣고 슬그머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하긴 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나중에 손주가 날 원망하면 어쩌지? 아니다. 내가 더 버티다가는 내 정신이 남아날 리 없구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 희망자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이미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부부였고 함께 온 중개인이 먼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분들이 요즘 강남 쪽으로 이사할 집을 찾고 계셔서요. 집 상태만 괜찮다면 계약 의사가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집 사진을 보고 왔는데요. 좋은 매물이 많지 않아 고민이던 차에 주인이 직접 나오신다기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궁금증을 듣고 가능한 선에서 성실히 대답해줬습니다. 집이 30평대고 근처 교육 환경도 괜찮아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풍부하고요. 제가 오래 살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그 젊은 부부는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아이가 없긴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학군도 중요하니까요. 지금 살던 동네보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좋은 지역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 집도 결국 또 다른 가족이 들어와 아이를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잠깐 씁쓸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실제로 집을 보러 오시는 게 좋겠죠. 저는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 부부는 곧 집 내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다음 주말쯤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눈치채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지만, 중개인과 상의해 시간대를 잘 조정하면 가능할 듯 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도 나갈 때가 많아서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다녀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한편으론 제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니요. 그래도 이미 마음먹은 일이기에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도 들렀습니다. 계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확실히 준비돼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지요. 정 변호사는 저를 보더니 잔잔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철수 형님, 잘 지내셨어요? 집 보러 온다던 분들하고 얘기는 잘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은 좋다고 하더군. 조만간 직접 와서 볼 거야. 만약 일이 잘 진행되면 계약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정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며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아드님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나중에 알면 크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괜스레 목이 탁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되돌아가기엔 늦었고 제가 행복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선택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지요. 그래, 뭐든 일어나기야 하겠지. 그래도 내가 더 참다간 이대로 끝장날 것 같아서 말이야.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뭔가 큰일을 앞둔 전야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혹시 아들 내외가 벌써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고 괜히 조마조마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발걸음을 멈출 수도 없었지요.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서니 마침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전 같으면 왜 이제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추궁했을 텐데 오늘은 묘하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볼일 좀 보고 왔어.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최근 들어 며느리는 저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나 잔소리를 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반성의 기미인지 아니면 그냥 지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제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더 방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요. 며칠 뒤 주말 아침, 저는 아들 내외가 각각 외출 일정이 있다고 말하길래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잘 됐다. 아마 오늘 매수 희망자가 집을 보러 온다 했는데 마침 둘 다 나가다니. 아들은 회사 업무가 있다며 옷을 챙겨 입고 나갔고 며느리는 손주를 유치원 행사에 데려간다며 서둘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실에 저 혼자 남겨진 걸 확인하고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지금 집 비어 있습니다. 손님 데리고 오셔도 돼요. 이윽고 젊은 부부가 중개인과 함께 도착했고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구조나 채광, 근처 편의시설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자 부부는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생각보다 집이 아주 깔끔하네요. 사진으로 봤을 땐 좀 낡아 보이던데 직접 보니 상태가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애정으로 갖고 온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돈을 많이 들여 마련한 집이니 애증 같은 게 남아 있었거든요. 네, 저도 가능하면 좋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정말 이 집을 팔고 떠나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쉴 새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집을 다 둘러본 뒤 젊은 부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개인에게 시세와 계약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중개인은 이미 제가 제시한 희망 매매가를 알고 있었기에
부부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줬지요. 현재 시세 대비 살짝 높은 편이긴 한데 집 상태나 위치 고려하면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요즘 이런 매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젊은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최종 결정을 곧 내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지요. 결국 그 부부는 중개인에게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배웅을 하고 중개인과 따로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뭔가 좀 더 곧바로 결정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아마 마음이 거의 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 거실에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빈 방과 복도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정말 여기서 떠나게 되면 그동안의 서러움도 다 털어버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 부부가 계약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난리가 벌어질지 상상하면서 긴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버텨온 시간들이 있으니 이번에도 묵묵히 넘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얼굴에 은근히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상도 따로 차리지 않고 방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온 듯 며느리가 냉장고에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편으로 아들이 혹시 아버지, 오늘 누구 왔다 갔냐고 물어볼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녁 내내 식구들끼리 대화 한마디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런 적막함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로 침묵하는 게 나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예상보다 일찍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집 보신 부부가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매수 의사를 확실히 밝히셨고 큰 문제 없으면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계약하면 좋을까요? 중개인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하다고 답했지요. 당사자들끼리만 일정 맞추면 금방이에요. 어르신 쪽도 괜찮으시면 날짜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하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스며드는 허탈감 같은 게 몰려왔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오히려 정말로 이제 해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빨리 끝내고 제 새 삶을 준비하는 게 맞겠다 싶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흥분된 마음으로 방방 뛰고 싶은 기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낭을 내려놓는 순례자처럼 조용히 한숨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매수자 부부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동석해 절차를 확인했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제가 제시한 가격에서 거의 양보 없이 합의됐고 입금 일정과 잔금 처리 방법도 문제없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판매하는 데 성공해버렸습니다. 마음이 한껏 놓이는 동시에 곧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길함이 다시금 엄습했지요. 잔금일은 대략 한 달 후로 잡았고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이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아들 내외에게 직접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마음 먹고 아들과 며느리를 초대해 한자리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식당에서. 그저 집 거실에 모여 앉아서는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았고 제가 좀 더 당당한 자세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한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주말에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정은이랑 태연이도 다 같이. 내가 좋은 식당 예약할 테니.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딱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가시려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번화가에 있는 레스토랑이야. 아빠가 이미 예약해놨어. 꼭 좀 와줬으면 하네. 아들은 알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말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딱 그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집안 분위기는 고요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손주 얼굴을 보고 왠지 모르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을 받으며 남은 생을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태연아, 할아버지도 한때는 내 아빠를 무척이나 사랑한 사람이란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할아버지가 떠나는 게 너한테도 오히려 나은 일일 거야.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다시 한번 준비해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기다리면서 그날 제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수백 번도 더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어떻게 꺼내든 폭풍이 몰아칠 건 분명하니까요. 주말이 찾아왔고 저는 일찌감치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제법 붐볐지만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눈을 반짝이는가 싶더니 곧바로 저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비싼 식당이라니 갑자기. 아들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일단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훑어보았습니다. 손주 태연이는 자기도 따라온 식당이 신기한지 두리번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잠깐 정적이 흘렀지요. 저는 먼저 와인 한 병을 시켰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평소에 술 잘 안 드시잖아요 라고 묻길래 이번만큼은 특별한 날이라며 웃어 보였지요. 그렇게 잔이 채워지고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신 후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정은아, 그리고 태연이까지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거야. 아무리 집에서 얘기해봤자 다툼이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손주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아들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다가 곧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죠? 집을 팔았다고요? 아버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고요하게 숨을 고른 뒤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면 잔금을 치를 거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원금과 시세 차익을 포함해서 너희 몫으로 30%에 해당하는 돈은 이미 계산해서 넉넉하게 떼어놨어. 대출 갚고도 남을 거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은 민석이 명의예요. 어떻게 임의로 거래를?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몰랐겠지만 나한테는 너희가 집을 살 때 작성해둔 위임장과 계약서가 있어. 거기에 법적 효력이 충분히 있지. 내가 70%의 자금을 댔다는 사실도 명시돼 있고. 아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뭔가 반박할 만한 구석을 찾으려 애썼지만 오래전 제가 받아뒀던 문서들을 보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땐 그냥 혹시 모를 문제 대비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아버지가 집을 파실 거라곤. 저는 그 말을 듣고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럴 줄 몰랐지. 근데 너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 며느리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너가 날 전혀 보호하지 않았잖니. 아버지가 힘들다는데도 외면했지.
며느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대했다고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습니다. 손주 남긴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 하던 게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내 소중한 갑옷 반지를 시골 싸구려 반지라며 내팽개친 건 아기가 아니었나? 그럼 그게 뭔데? 여기서 더 이야기가 길어지면 식당 전체가 난장판이 될 것 같았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 끝이다. 난 더 이상 너희와 못 살아. 이미 집은 팔았고 나머지 정산은 깔끔히 해줄 거다. 너희도 강남에서 살지 못하게 됐다고 분노하겠지만 분노야 너희 마음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니?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연이 학군도 그렇고 생활 환경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고. 아버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잠시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손주 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기에 괜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가 가족이면 뭐하니? 내가 너희에게 가족 대접을 받았느냐? 내가 쓰레기통 취급받고 라면 국물이나 먹는 존재로 전락했는데 그게 가족이냐? 며느리는 벌컥 일어나더니 뭔가 더 말하려는 듯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어차피 버리는 걸 아깝다고 생각해서 드시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걸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신 건 아버님이 과민 반응이죠. 저는 그 순간 예전처럼 크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하게 웃음이 새어나왔죠. 그래. 그러면 계속 그렇게 생각해라. 너가 뭘 느끼든 이젠 내 알바 아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손주는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태연이는 죄가 없으니까. 아들이 다시금 매달리듯 손을 뻗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대화가 더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금은 한 달 뒤에 끝날 거다. 그때까지가 이 집에 머무는 마지막 기간일 테니 너희도 새 집을 알아봐라. 내가 너희 몫은 이미 통장으로 보내놓았으니 확인해봐. 강남이 아니더라도 집 한 채 구하는 데는 충분한 돈일 거다. 식당 안은 소란이 일어났고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이상한 눈길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로 충분하다는 생각뿐이었죠. 태연이는 무슨 상황인지 모른 채 두리번거리며 눈물을 글썽였고 며느리는 씩씩대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아들은 절망스러운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지막 폭탄을 떨어뜨린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결국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남아 와인잔을 조용히 비웠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기도 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눈을 감으니 지난날의 고생과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단만큼은 제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고 며느리는 문자로 항의도 했다가 사과도 했다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이 결정을 거둬달라는 호소부터 강남에서 나갈 수 없다는 으름장까지 다양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되도록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아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했고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었기 때문이죠. 집 안에서는 말 그대로 폭풍이 몰아쳤지만 저는 차분하게 짐을 쌌습니다. 나중에 갈 곳은 이미 정해둬서 그쪽으로 옮길 준비도 진행 중이었지요. 잔금일까지 모든 서류를 무사히 처리했고 저는 제 몫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를 통장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30%와 시세 차익 중 일부는 아들 몫으로 깔끔하게 넘겨줬습니다. 아들에게 주기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비열한 방식으로 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는 새로 집을 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강남에 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큰 평수의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며 분노와 좌절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외면하며 새로운 인생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조용한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한적한 바닷가를 낀 작은 도시였고, 저는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농사와 가족 부양에만 매달려 왔으니 이젠 내 취미와 여유를 찾아도 되잖아. 커피나 빵 만드는 걸 배워보고 손님들과 잔잔하게 소통하면서 지내는 거야. 이런 상상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모두 챙겨 이사 트럭에 실었고 마지막으로 텅 빈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고 손주는 유치원에 다니느라 바빴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무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작은 미련이 남아 잠깐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 자국, 손주가 장난치다 긁어놓은 마룻바닥 자국, 제 물건들을 쌓아두었던 방 한 구석.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고개를 흔들며 털어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여기서 받은 수모와 서글픔도 다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묶여 살지 않아. 그렇게 현관문을 나와 문에 달린 자물쇠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문패도 떼어갈 것 없었고 제가 남길 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짧은 생각을 안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지요. 잘 있어라. 나한테는 아픔만 줬던 집이었지만 이제 다른 이에게는 행복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 그 후로 몇 시간 차를 달려 저는 해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알아둔 카페 자리에 가보니 작은 건물이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까지 씻어주는 듯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짐을 내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카페 내부를 둘러보니 오래된 의자와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곧 리모델링을 통해 깔끔하게 꾸미고 직접 내려주는 커피와 빵으로 손님을 맞을 상상을 하니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둔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슬쩍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새 일을 벌인다고들 하면 다들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상관없다.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 문득 손주 태연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보러 갈 명분도 없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태연이가 어른이 되어 찾아올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내팽개쳤던 제 어머니의 문양이 새겨진 그 갑오 반지였죠. 손에 쥐고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다가 카페 한 구석 상자 위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이 반지도 여기서 나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겠지. 그 반지를 지켜보며 저는 슬프면서도 안도감이 이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문을 열어젖히니 파도 소리가 카페 안으로 부드럽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짭조름하게 퍼졌고 저는 포근한 셔츠 차림으로 테라스에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결이 밀려왔다 나가는 모습에 시선을 두다 보니 지나온 삶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도 한결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 흘러가고 새로 오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바다를 마주한 채 깊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혼자 삼켜왔던 울분이 사라지고 마음 한가운데에 평온함이 깃드는 듯 했어요. 이제 정말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 거다.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진 않으리라. 그러면서 웃음이 슬그머니 번졌어요. 새벽 해가 조금씩 떠오르며 카페 테라스와 바다를 은은하게 물들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히 치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길을 축복해주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삶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회사를 운영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는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원이 300명이 넘었고 거래처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어릴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때 정우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이제 대기업 다니니까 며느리감 좀 소개시켜줘야겠어. 아내는 늘 그런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대학 시절부터 제 회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때 저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우는 기뻐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정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2008년 초였습니다. 저희 회사 차장님 조카인데 은행에서 일해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축하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우는 예비 신부를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예비 며느리는 은행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하반기부터 회사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닥쳐왔고 자동차 산업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정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알아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의 결제가 밀리기 시작했고 은행에선 대출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강남 쪽은 너무 비싸니까 분당이나 일산도 괜찮아요. 정우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서 신혼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지금 회사가 좀 어려워서. 회사가 어렵다고요?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가시더니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들 아버지 회사가 잘 나간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 그럼 언제 좋아지는데요? 정우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자식 하나 결혼하는데 집 하나 못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사주시던데.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원망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사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어 원자재도 제때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납품 지연에 대한 클레임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우 결혼식은 어떡하지?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결혼식장도 예약해야 하는데. 예비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결국 정우는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는 비꼬는 듯한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장인어른께 모든 걸 의지하기로 했나 봅니다. 결혼식 날, 저는 빈손으로 식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께서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객들은 모두 며느리 쪽 분들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은 은행원이고 사위는 대기업 다니고 금슬 좋은 부부 되시겠어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식장 구석에 앉아있는 저희 부부의 모습이 처연했을 것입니다. 그해 말 회사는 결국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직원들 몇몇은 이미 다른 회사로 떠났고
남은 직원들의 눈빛은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결혼식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업가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1년, 저는 결국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독촉을 할 때는 정말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도 다른 데서 빚내서 원자재 대주고 기다렸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개인 재산까지 모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30년 대출을 갚으며 힘들게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정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정우가 처음 걸음마를 했었는데. 짐을 싸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한 칸, 부엌 겸 거실이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직 사장이었다는 이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하시다가 직원으로 일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면접 볼 때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을 넘게 구직 활동을 하다가 결국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김경비, 이쪽 하단 좀 정리해 주세요. 관리소장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는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아내는 늘 그렇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루는 일하던 중국집에 손님이 몰려 홀 서빙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주방 보조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급을 좀 더 받을 수 있대요. 아내는 그걸 자랑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에게는 우리가 이사했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우가 올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처가에 가기로 했다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아파트 앞을 정우가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입주민이 경비원님, 저기 쓰레기가. 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정우 회사 앞에서 몰래 아들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승진했나 봐요. 양복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아내의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연체이자가 쌓여갔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통장을 만들 수 없어서 현금으로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보, 혹시 정우한테 우리 사정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에도 못 가봤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파스만 붙이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우 처가 쪽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저기 경비원 아저씨 사장어른 아니에요? 며느리의 언니로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돈들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술에 취해 그런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겨우 빚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중국집에서 일했고 저는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평소와 다르게 일찍 들어온 아내의 얼굴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아내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검사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일하던 중국집 사장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대장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빨리 해야 합니다. 더 늦추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채도 알아봤지만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정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누르려다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대? 저희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찾아오실 정도로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정우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지를 대하듯한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로 하시죠. 아니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어차피 저한테 해주실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연락 한 번을 하셨나요? 명절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시던가. 어머니, 일로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려는 정우를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정우가 마지못해 저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래. 대장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눈물만 훔쳤습니다. 정우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없구나. 제발. 아, 역시 돈 때문이구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오시고. 아버지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결혼할 때는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죠? 아들아, 미안하다. 지금은 회사가 어려워서. 그때 전 아버지 말씀 믿었어요. 정말 어려우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그냥 저한테 주기 싫으셨던 거죠? 정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전 집 한 채가 간절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저만 전셋집에서 시작해야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회사 사람들한테 거짓말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더 좋은 집을 사주신대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결국 거짓말이 되어버렸죠. 이제 와서 수술비를 달라고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참다리 뻗으시고 큰 소리 치시네요.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애도 곧 생길 텐데. 그 돈으로 애분유 값이나 살 거예요. 시어머님 수술비는 동사무소 가보세요. 아니면 복지관이라도 찾아가 보시든가.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결혼식 때 해준 것도 없고 시댁 부모님이라고 하기도 창피해요. 정우야, 제발. 어머니가 위험해. 수술을 빨리. 이제 그만하시죠. 나가주세요. 저희도 이제 새 인생 살려고 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져요. 이제는 제발 그만하세요. 아니면 경비실에 전화라도 할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정우가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정우야. 나가세요, 제발.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도 돈 나갈 때 많아요. 부모님 병원비에 저희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는 저한테 해주신 게 없잖아요.
제가 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닫히는 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쫓겨난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아내의 얼굴은 점점 더 헬쓱해져 갔습니다. 그냥 잠깐. 차마 정우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술 안 해도 돼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시 졸았나 봅니다. 노크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 나와 보시겠습니까? 복도에 나와 보니 의사 선생님 옆에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서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 시간에 찾아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떤 분이 사모님의 치료비를 전액 후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후원이요? 네, 연예인이신데 신원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연예인이라뇨? 수술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 비용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수술할 수 있대. 네. 어떻게요? 좋은 분이 도와주신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구? 모르는 분이래. 그냥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간호사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고 아내는 일반 병실로 옮겨왔습니다. 여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마워요. 왜 그래? 내가 고마워해야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그 은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그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원무과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외래 치료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 인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감사 인사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마쳤고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작은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계산대 봐도 되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더 쉬라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계산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안쪽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보렴. 저 투자를 좀 잘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잃었어요.
빚도 좀 있고 이자가 너무 비싸서 얼마나? 7억 정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사 공금도 조금. 회사 돈을. 네. 갚으려고 했는데 더 잃어버렸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이제 어떡하죠? 애도 곧 태어나는데.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아플 때 죄송해요,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일어나거라. 아버지. 그만해라.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 제발요. 저 이러다 감옥 가요. 그래도 안 된다.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시면 전 정말 못 살아요. 그만하라고 했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나가거라.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제야 어머니를 찾는 정우였습니다. 너한텐 이제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 제발. 나가라. 아버지. 정우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내 옷 잡지 마. 차갑게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 웃음이 났습니다. 네 입으로 아들이라고? 아버지. 2년 전엔 어디 있었나?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땐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그걸로 되는 줄 아나?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제발. 어머니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줬다고, 염치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마지막으로.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시는 게 좋을 거야.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네요. 그건 네 선택이지. 문 밖으로 나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느꼈을 그 절망감을 이제는 정우가 느낄 차례라고.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안쪽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님, 제발.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일어나라. 안 됩니다. 이러다 저희 가정이 풍비박산 납니다. 정우 오빠가 회사 돈을 써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애도 곧 태어나는데 저 친정에도 가봤어요. 근데 부모님도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신대요. 이제 어떡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님. 푹 숙인 머리로 흐느끼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님 수술하실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했죠.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그때 시어머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나? 그때는 어디 있었나? 우리 아내가 수술대에 오를 때 자네들은 우릴 문전박대했잖나. 돈 없으면 수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랬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낯짝으로 하는 소린가. 아버님, 그땐 정말 제가 너무 어리고 철없었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남편 말만 듣고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우 오빠도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밤마다 울면서 잠을 못 이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건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자네들은 몰랐을 테지. 아내가 밤마다 통증 때문에 끙끙 앓던 소리,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자네들은 돈 없다고 문전박대를 하더니 이제 와서.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매정하게 굴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얼마나 파렴치한 줄 알아요. 하지만 정 오빠가 이러다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아요. 어제도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내다보더니 갑자기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제발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웃기고 있네. 그때 내가 찾아갔을 때 그 심정을 알았다면 지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돈 때문에 찾아온 부모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정말 가소롭구나. 아버님, 저희가 일어나. 더 이상 볼 것 없다. 나가라. 안 됩니다. 절대 못 가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자네들과는 할 말도 더 이상 정도 없어. 나가라. 며느리는 한참을 더 무릎을 꿇고 있다가 결국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느꼈던 그 절망감. 이제는 너네들 차례구나.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정 오빠가 정말 그런 일 저지르면 그땐 아버님도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난 이미 자네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나가.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한동안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이미 그들을 용서할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 신문에서 정우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으로 해고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정훈의 아파트 경매 공고가 났습니다. 최저가 4억 5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편의점은 점점 더 잘 되어 갔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제법 건강해져서 계산대를 봐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다가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완치되셨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분 아직도 모르시나요? 네. 늘 궁금했어요. 은인인데. 의사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분이 더 이상 비밀로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20년 전에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하시던 박 공장장님 따님 기억하시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어린. 네, 지금은 큰 배우가 되셨더군요. 그때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못해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20년 전 공장장의 딸 방송연예학과. 집이 어려워 더 이상 등록금을 못 낸다기에 제가 장학금을 약속했었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장학금 지원도 중단됐고 그 후로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다니. 누군가 그 배우의 선행을 SNS에 올렸나 봅니다. 20년 전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직원 자녀 학자금은 끝까지 챙겨주신 분. 그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지금은 편의점을 하신대요. 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직원 자녀였던 그 배우 덕분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취재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김 사장님,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자들이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 배우도 방송에서 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20년 전 그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학금을 계속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꿈을 포기했을 거예요. 방송을 본 옛 직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시죠? 저 박철수입니다. 아, 철수 씨. 그때 딸 대학 보내주신 덕분에 지금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김용민입니다.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옛 직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다들 월급도 제때 못 받았는데 학자금은
꼬박꼬박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 자녀 10명 이상이 학자금 받아 지금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배우가 직접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왜 미안해하나? 제가 조용히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란이 되어서요. 아니야. 너가 잘 되었다는 게 더 기쁘구나. 그날 밤 아내와 오랜만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건 없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다음 날부터 편의점에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그 사장님이시래. 직원 자녀들 학자금 다 대주시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했습니다. SNS에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직원 자녀 학자금은 챙겨주신 분. 그런 분 아들이 은혜를 저버리다니. 정우 이야기도 자연스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부모님 수술비도 안 도와준 아들. 자기 이익만 챙기다 회사 돈까지 손댄 불효자.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편의점을 지켰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론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20해 전에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하지만 그건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저희들 왔습니다. 옛날 회사의 이사였던 박 이사와 생산부장이었던 최 부장,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함께였습니다. 다들 어쩐 일입니까? 사장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박 이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기술 개발도 끝났고 시제품도 만들어 봤어요. 최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경험과 신용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씩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도 이미 섭외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분들입니다. 기술 특허도 3개나 등록했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개발한 겁니다.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십시일반으로 모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때 사장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저희가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오.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분들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오나? 아버지 때문이에요. 다 아버지 때문에. 정우가 비틀거리며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가거라. 나가요? 하! 이제는 아들도 내쫓으시게? 정우가 갑자기 과자 진열대를 걷어찼습니다. 과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날 버렸잖아요. 그렇게 매정하게.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라. 경찰요? 부르세요. 어차피 전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정우가 이번에는 음료수 진열대를 밀어버렸습니다. 병들이 깨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봐요. 이제 와서 무슨.
옛날 직원들이랑 새로 사업한다고? 날 버리고. 너와는 이미 끝난 일이다. 끝이요? 전 아버지 아들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들은 되고 아들인 전 안 되고. 피가 뭐가 중요하냐? 뭐요?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다. 아버지. 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등을 돌렸어. 그땐 이제 더 할 말 없다. 나가거라. 안 돼요. 전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때 편의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신고했나 보네. 옆 가게 주인이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너의 선택이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정우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피해보신 만큼 합의하시겠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벌을 원합니다. 아버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보시죠. 경찰이 정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전 아버지 아들이에요. 정우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깨진 유리병과 흩어진 과자들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너무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야. 이제라도 바닥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이제 아들이고 뭐고 없어. 그저 한 명의 어른일 뿐이야.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아드님이라고 하던데.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회사는 설립 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옛 직원들이 준비해온 기술과 거래처가 탄탄한 기반이 되었고 시장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에도 수주가 늘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 이사가 보고할 때마다 저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지요. 회사가 안정을 찾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옛 거래처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제때 결제하지 못했던 업체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김 사장님,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한 업체 사장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기억해야지요. 그때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원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상했습니다. 몇몇 업체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찾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갔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는데 그때 그 일은 다 잊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게 제 마음입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리한 대출도 무리한 확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특히 자녀 학자금 지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저희 아들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직원이 찾아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하마. 2년이 지나자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었고 직원 수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예전처럼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성장보다는 안정을,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 사장님 회사가 요즘 떠오르는 중견기업이라던데. 거래처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천천히 가려고요. 퇴근길에 옛날 회사 건물 앞을 지날 때면 가끔 차를 세우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20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여보, 이제 좀 쉬세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요. 해야 할 일이 남았소. 예전에 피해본 업체들을 다 찾아가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장학생들 선발이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할 때마다 저는 일일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학생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다치셨다고? 네. 산재로 실직하셨답니다. 특별 지원을 해주도록 하게.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회사는 성장했고 저의 꿈도 이루어져 갔습니다. 출장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문득 정우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정은혜가 이 근처로 내려왔다던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정우가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와 구멍가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차를 천천히 몰고 가다 작은 구멍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슈퍼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정우가 가게 앞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어디다 둬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 있는 게 임신한 모양이었습니다. 문득 스무해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내와 함께 궁리하며 가게를 꾸리던 그때, 정우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잠시 허리를 굽히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잠깐만. 차 안에서 지켜보는데 가슴 한켠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차 문을 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이제 자기 길을 가야지.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가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제 발로 설 때가 되었으니까요. 한 달 뒤 그 지역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 김 사장님. 저기 저 가게 아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가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정훈의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라면이랑 과자를 떼가는데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 같은데도. 가슴이 조금 뭉클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편이 새벽부터 일용직 나가서 번 돈으로 물건 떼고 아내는 하루 종일 가게를 보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고생이 많아요. 발걸음을 옮기며 창가에 비친 정훈의 가게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홀로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들이 한 일을 진정으로 뉘우칠 날이 오겠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그 가게 아주머니가 임신 8개월이래요. 근데도 매일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가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쉬고 있대요. 안쓰럽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들이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2년 전의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수술대에 오르던 날, 문전박대 당하던 그 순간,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인 중견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제가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은퇴를 선언했을 때 직원들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직원들이 회사를 이끌어갈 때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지분까지 정당한 가격에 매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그 돈을 노인복지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만난 노인분들의 사연은 가슴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사는 분들, 병든 몸으로 일용직이라도 해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에서 지난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은 독거노인 지원이었습니다. 매주 도시락을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둘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간단한 작업장을 만들어 소일거리를 제공했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자녀와 단절된 노인분들의 심리 치료였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을 초빙해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했고 자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단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원 요청도 늘어났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협력을 제안해왔고 여러 기업에서도 후원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재단 사무실 한켠에는 작은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주 몇 분의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과 부모 자식 간의 연은 참으로 깊고도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정우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더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정우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시골에서의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으로 떠났고 양육권도 포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정우는 관악구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택시를 몰았습니다. 야간에 더 수입이 좋다는 걸 알고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두 중년 남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아, 그 노인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병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참, 대단하신 분이죠. 회사 키워놓고 그 돈으로 재단 세우시고. 정우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분 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수술비도 안 대주고 쫓아냈다던데. 그래서 그 이사장님이 더 대단하시죠. 그 나이에 편의점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정우는 백미러로 손님들의 모습을 흘깃거렸습니다. 지금 재단에서는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랑 일자리 창출 사업을 주로 하신대요. 어르신들 상담도 직접 하신다고. 그 이사장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75이신가. 그래도 매일 출근하신대요. 어르신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른 소매로 훔쳤지만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손님들이 내린 후 정우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산대에서 일하시던 모습, 어머니가 물건을 정리하시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모습. 핸들을 꽉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에서 아버지의 재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이 재단은.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본물 터지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그 달빛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도